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밤에 올림픽 좀 보셨어요? 저는 어제 이제 저희 당 전당대회를 이제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예. 어제 바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잔 것 같습니다. 하기는 새누리당은 지금 올림픽 보고 어쩌고 할 정신은 없으시죠? 누가 올림픽 때 전당대회 잡은 건지 진짜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 장하나 전 의원 좀 응원하셨어요?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못 보셨. 아기 때문에. 저희 그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이고 예, 이 역시도 올림픽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관심 좀 안 가져주실까봐 노심초사인데 거기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전 의원도 정신 없으시고. 자, 이런 와중에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슈들이 좀 묻혀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닥도 주목이 되는데 우선 이번 주 하한가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누굴 뽑아오셨을지. 먼저 장하나 전 의원 누구? 네, 저는 이번에 아까 전당대회 사전투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에 앞서가지고 새누리당 경선이 지금 뭐 오더 정치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명명을 했던데 그래서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김무성 뭐 전 대표나 아니면 이렇게 그 당내 개파의 수장이라는 분들이 실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특정 후보 찍어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시끄러운 새누리당 상황 오늘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하한가. 새누리당 오더 정치의 그럼 주인공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누구 하한가 뽑아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그 초선 의원들이 중국에 간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좀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방중. 예, 그 중국 간다는 분들 있잖아요. 6명의 의원들. 아까 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네. 그럼 이준석 전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예. 더민주의 그 6명 방중 초선 의원들을 하한가로 뽑은 이유는? 사실 이렇게 뭐 의원 차원의 의원 외교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 지금 사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 좀 불합리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가서 이분들이 뭐 무슨 말을 하고 올 것인지 뭐 사태 파악이라고 하면 성주를 가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예. 중국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오란다고 해서 덥석 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사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안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고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뭐 김종인 대표가 당을 대표하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배치해야 된다 이쪽이.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예. 그에 반해서 지금 주류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조용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계시고 지금 성주 문제에 대해서도 성주에 배치하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사드 배치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은 나중에 어쨌든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안보에 대한 관점 명확히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근데 아까 제가 인터뷰도 했지만 중국 가서 중국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제대로 분위기 파악하고 그래야 그다음 대응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다. 가서 하는 것도 학술 뭐 간담회 이런 데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이미 중국이 그분들이 가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쪽 신문에서는 한국에서 대표단이 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상 한국의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여야 공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 동수로 거기서 이제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가서 뭐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뻔히 다 거기 가신 분들 소위 말하는 사드 반대론자들인 건 뻔히 알고 있는데 가서 뭐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들으려고 거길 가는 것이냐. 예전에도 보면 우리 임진왜란 앞두고 가가지고 임진왜란이요? 동인 서인 갈라져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다른 얘기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다른 얘기가 둘이 돌아오니까 그런 거지 한쪽만 갔으면은 정말 왜곡된 정보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임진왜란 얘기까지 나왔어요. 장하나 전 의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중에 뭐 여야가 같이 국회 대표단 그래서 갔으면 어떠냐 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았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의원 외교를 포기하고 그럼 중국과의 관계를 아예 야당도 손 놓고 있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이 6명 의원의 행보가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 전 이해가 안 되고 이 환구15에서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건 맞고 거기에 왜곡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요약된 것만 봤지만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이렇게 왜곡한. 네, 근데 환구15 내용이 이 사람들이 대표단의 자격으로 오고 뭐 대대적으로 이제 환영하는 이런 기사가 아니라 6명의 야당 의원이 오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이 사람들을 아주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하는 한국 상황을 실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내에 사드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거를 뭐 증폭해서 쓴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을 대표단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중국 공영 언론이 없는 사실을 날조할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6명 의원이 이렇게 가고 또 이제 상임위도 여러 섞여 있고 대표 자격도 아니고 당대표 자격도 아닙니다. 심지어 개인 자격으로 가는데 여기에 청와대와 여당이 불필요한 논란, 불필요한 외교적 문제를 오히려 더 불어넣어서 환구15 보도 내용은 그러한 정부 여당의 어떤 태도 때문에 나온 어떤 기사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의원 6명, 초선 의원 6명이 그냥 살짝 갔다 오는 걸로 뭐 일종의 무시, 그냥 모른 척 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사건을 지금 키워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청와대와 보도 내용을 새누리당이 보면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외교라는 것은 결국 국가 간의 이익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쨌든 의견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가서 외교를 하는 것이지 지금 가서 외세 의견을 듣고 와가지고 그걸 청취한다? 저 한국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중국 의견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중국은 사드가 그냥 싫은 거예요. 이준석 의원님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네. 사드 배치 결정할 때 그렇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국내 의견이 수렴이 됐냔 말입니다. 사드는 지금 1년 반이 된 문제입니다. 지금 의견 수렴의 과정이라는 것은. 성주 국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것도 너무 기습적이고 사전에 예정돼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어떤 분열을 조장한 게 전 정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장하나 의원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도 그래서요. 물었지만은 결국엔 사드 문제에 관해서 성주 배치가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사드 자체가 문제인 것인가를 하다면은 아니요 그렇게 한다면은 성주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에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 사드 자체는 1년 반이 넘은 문제거든요. 2년 가까이 된 문제인데 그건 제 생각에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배치 지역이 그럼 성주로 급하게 결정된 것이 문제냐라는 것이 문제라면은 그건 중국이랑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세요, 장하나? 급하다 말다 문제가 아니라 성주냐 아니냐의 문제는 당초에 서울 수도권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게 나왔잖아요. 성주에 가면 서울 수도권 방위를 못하는 무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예산으로 다 한다 그래서 그럼 전시에 부산 진해에 미군 병력이랑 무기가 들어오면 그거 방어하는구나라고 다 나왔잖아요. 그럼 국민들에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이런 사드였다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여러 가지 지금 왜곡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두 분이 뜨겁습니다. 성주 배치가 반대인 겁니까? 사드 배치가 반대인 겁니까?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누구도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8월 전당대회를 역시나 치르고 그러면 이러한 뭐 말은 전략적 모호성을 했지만 당론 결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당대표께서 반대 찬성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이 좀 확고하신데 맞아요. 다수 또 의원들은 또 김종인 대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지금 아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죠. 대안 이전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니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정해서 당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교를 가야지. 제가 지금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6명의 의원이 당대표 자격으로 간 게 아닌데 당대표로 6명을 보낸 것처럼 얘기를 또 호도하시잖아요. 이게 새누리당하고 아니죠. 외교라는 건 어떻게 이용당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올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한다면. 사드 얘기가 역시 뜨겁네요.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이 양쪽에 사드 방중을 놓고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가는 게 옳다라는 분과 가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이렇게 강하게 엇갈리고 있는 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고요. 뭐 두 분의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어쨌든 더민주 초선 의원들 하한가 보시기엔 아니다. 적어오셨어요. 장하나 전 의원은 그러면 누구 하한가로 뽑아오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더 정치라고 해서 뭐 언론 통해서만 봤습니다만은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이렇게 통합 연설인가요? 이렇게 같이들 다 연설하시는데 서로 비방하고 이렇게 좀
예, 국민들에게 비전, 당원들에게 비전을 주기보다는 예. 결국 누가 왜 이렇게 선거에 개입을 하느냐 하는 얘기로 좀 진흙탕 싸움이 돼가는 것 같은데 같아서. 그래서 하한가로 뽑아봤습니다. 오더 정치가 문자를 보내서 뭐 누구를 뽑자 친박계 또 비박계 누구를 뽑자 서로 뭉치는 이 행태가 또 반복되는 것. 뭐 총선 이후에 개파 청산하겠다. 이거 양당 어느 당이건지 지금 개파 청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약속이 무색하게도 너무 노골적으로 이러는 것들은 뭐 보기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사실은 오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실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데 사실 지금 그 후보 단일화 과정이라는 걸 봤을 때 오더 내려왔는데 오더 받은 쪽이 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로 오더라는 것들이 뭐 오더를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겠지만 특정 계파의 지지 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뭉쳐라 뭐 이런 거잖아요. 지지 권유, 단일화 후보로 이 후보를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 다들 정병국 후보가 김무성 대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일화 후보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비박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지금 당내에서 오더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의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각각 그 뭐 정치인들의 그냥 서로 지지 선언 정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향력도 적다. 그리고 지지 선언 수준이다. 그랬다면 그 합동연설회 같은 건 다 언론에도 공개되는 건데 당대표들이 그렇게 서로 그렇게 비방하고 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좀 궁금하네요. 해서 진 다음에 왜 이렇게 다 보내고 막 뭉치자 왜 이럴까요? 아니 예를 들어 당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고 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는 어느 선거에나 있는 그런 선거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도 보장된 그런 선거 활동의 형태이고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언제나 있는 거고 항시적으로도 있고 별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왜 연설에서 각 후보들이 왜 서로를 그렇게 비방하고 싸우냐는 거죠. 아니 선거 때 서로 뭐 문제점 있으면 지적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장하나 의원도 선거 때 그럼 문자 보냈을 때 이거 받으면 무조건 날 찍어줄 거야 하고 문자 보냈습니까? 그건 홍보의 일환이 받아서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다 오더로 보면은 주민들한테 오더 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 보낼 때.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라든가 아니면 각 후보들이 서로 왜 이렇게 오더 정치하느냐 하는 게 그 뭐 좀 의미가 없다. 그분들이 쇼하는 겁니까? 저는 궁금한 게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우리도 이제 뭐 지역구 선거도 저도 그렇고 장하나 의원도 준비를 해봤지만은 선거 때 보면 뭐 수단 별의별 거 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쪽이 무조건 뭐 다 얻는 거고 지는 쪽이 다 얻는 거기 때문에. 개파 청산하다가 해놓고 개파 수장들이 문자는 안 보내죠. 아니 이번에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 뭐 문재인 뭐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한 분씩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정작 저는 그 문자 다 받아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뭐 나 김무성입니다. 나를 믿고 뭐 정병국 찍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도 뭐 그게 누가 보낸 건지 누가 보낸 건지 알고 누가 지원하는 있죠. 건지 알지만은 그게 개파라고만 짚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당에 없는 행태고 유독 특별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각 후보들도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요. 정말 더민주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보내는 거 없어요? 제가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장하나는 할 수 있겠지만 예컨대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 이번에 누구를 지지하니까 찍어주세요. 이런 단체 문자 못 보내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개파 때문에 각 당이 지금 힘든데 그런 거는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격인데 저는 그런 걸 노고라 한다는 거는 사실 개파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개파가 정말 주도권을 잡아서 지금 새누리당에 오는 문자도 김무성입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 개라고 불리는 분들이 보내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저 분명히 예를 들어 친문이나 친노에 해당하는 분들이 문자 보낼 겁니다. 지금 아니 문자는 선거운동의 합리적 수단인데 그걸 갖고 비난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럼 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에 저희가 그 당 대표 경선 컷오프를 했잖아요. 주말에. 후보들이 직접 보내는 문자 외에 제가 전 의원이니까 저도 받을 문자 다 받는데 문자 받은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일단 우리가 그러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죠. 더민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이런 거 갖고 문자 보냈다고 이제 뭐라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도 문자가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지적했다고 하지 마시고 각 후보가 합동연설에서 서로에 대한 날선 비방을 했어요.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후보들에게 그 있지도 없는 사실 오버하지 말고 자제하라고 그럼 이준석 비대위원이 그 후보들한테 좀 경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아니 김한길 대표 예전에 선거할 때 얼마나 난투극 비슷하게 이제 서로 주고받았는지 알고 있는데 뭐 다 그 2년도 안 된 기억인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상호 비방이 없고 서로 공격도 안 하는 전당대회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뒤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개파 문제 때문에 총선까지 이렇게 된 마당이라 더 이 부분의 문자가 이번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 같은데
아니, 두 분 근데 어제 밤 좀 못 주무셨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혈기왕성하세요, 오늘 두 분? 전 일찍 잤어요. 어제 밤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하한가 두 분 뜨겁게 확인을 했고. 예. 상한가로 넘어가 보죠. 상한가. 자, 이준석 전 비대위원 누구 상한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뽑았는데요. 김상곤 위원장. 그러니까 네. 지금 저 당대표 출마해서 컷오프 통과했어요. 그렇죠. 네. 송영길 의원이 사실은 2강, 이래서 추미애 송영길이었는데 네. 송영길 의원이 떨어지는 이변 맞죠, 장하나 전 의원? 당 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보고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가 많이 놀랐기 때문에 이변이 맞습니다. 이변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뽑아오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이제 결국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최근에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시 원상복귀하려는 모습 보인다마는 예. 지난 대선에 비해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쨌든 안보 이슈 그리고 뭐 경제 이슈에 대해 가지고 김종인 대표의 어떤 경제민주화가 보강되면 좀 강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선의 주요 이제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적 대립 지점이 또 하나 있는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 근데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교육에 대한 색채가 명확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요 부분의 색채가 이 김상곤 교육감의 색채가 민주당의 어떤 교육적 칼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모호성이 해소되면서 민주당이 또 그 교육 측면에서도 정책적 승부를 걸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상곤 교육감의 가치는 단순히 어떤 주류 중에 비주류 같은 형태 또는 그 장외 플레이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한 틀을 한 기둥을 또 더불어민주당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어떤 의미로 이분을 컷오프에서 통과시킨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집단 지성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컷오프를 통과한 이 상황 분명히 플러스로 더민주엔 작용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 장하나 의원 동의하세요? 네, 뭐 교육이기도 하고 아까 그 당원들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번에 컷오프는 그 350명 중앙위원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변이기도 하고 이번에 사실 그 공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 지자체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 중심의 여의도 중심의 이런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자체장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김상곤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이번 그 컷오프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당 혁신 얘기는 많이 나오고 이제 혁신이란 말도 식상할 정도가 돼버렸는데 이 어떤 그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뭐 개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상황들은 여전히 그 야당에도 저는 한계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추미애 후보가 지금 뭐 어떤 문재인 후보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 개파 구도를 좀 이용하는 상황이고 이종걸 후보도 안타깝게도 그 개파 구도의 반대급부로 뭐 비문 또는 비노 비주류 이렇게 계시는데 김상곤 후보는 뭐 문재인 후보하고 뭐 서로 사이가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 같지만 이번에는 자기는 어느 한쪽 개파를 지지하지 않는다 전혀 선언을 했어요. 하고 그렇죠. 나중에 올 대권 레이스에서 문재인 후보 한 명이 아니라 다양한 후보들 그래서 슈퍼 레이스를 하겠다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저도 어떤 뭐 상한가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장하나 전 의원은 누구 상한가 뽑아오셨어요? 예, 저는 그 이번에 그 미래라이프 대학 평생단과대학을 학교 내에서 그 무산시킨 이화여대 학생들 상한가 왜요? 뭐 일단은 지금 뭐 어떤 그 대학 내에서 이런 교육 정책이라든가 학내 문제를 학생들의 힘으로 뭐 철회시킨다거나 변동시킨 예가 최근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성과다 하지만 그것도 성과고 또 뭐 평생 단과대학뿐만 아니라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등등 지금 정부가 대학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졸속적이고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학령기 학생들이 실제 줄어드니까 학교들은 다 위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면 국가에서 대단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학교가 뭐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사업이고 또 국민들이 어떤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졸속 추진되다 보니까 거기에 제동을 걸었다. 이 제동 대학생들이. 걸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다. 근데 그 안타까우면은 학생들이 그 뭐 자기들은 정치적인 세력과 손잡지 않았다라고 연대하지 하고 않겠다 있고 하고 외부와 연대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들이 좀 많이 우려되고 저게 정말 생존을 위한 어떤 선택인지 아니면 실제 저렇게 어떤 소위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갖고 있는지 아직 답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어떤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화두를 하고 있습니다. 던졌어요. 예, 그렇죠. 이대 이번 사태가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이준석 전 의원의 코멘트 짧게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뭐 학생들이 어쨌든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절차 자체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화여대라 그런다면 솔직히 대학 구조조정에 좀 격하게 구조조정 당한 대학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네. 부가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또 다른 대학들에서는 굉장히 격하게 이루어질 대학들도 많습니다. 예, 그쪽에서 어떻게 예.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지금 여기서야 이대에서야 졸업생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그렇죠. 다른 대학들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대학의 존폐까지 걸려 있을 정도로 이 합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아마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가지고 오세요. 이 문제. 중요한 예, 문제. 그러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손잡고 들어오셔야 돼요. 뉴스당 예.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장하나 더민주 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